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내일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죠. 김성태, 한성교 두 후보 만나봤고, 오늘 마지막 홍문종 후보, 친박이 아니라 반홍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홍문종 후보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또 쓰러진 타워크레인 문제 참 답답합니다. 올해 들어서 사망사고만 벌써 5번째, 무려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계속될까요? 이 타워크레인 기사로 10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으신 시민안전감시센터 박종국 대표의 설명 듣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이슈 토크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탄핵 1년, 달라진 것과 달라져야 할 것,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고요. 국정원 불법 사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사찰 피해자이시죠. 이 내놔라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지난 10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한 그 정보 공개하라는 그런 시민운동인데요. 공동 상임대표 맡고 있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함께 만나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벌써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김성태 의원, 한성교 의원 차례로 인터뷰 보내드렸죠. 오늘은 어제 유기준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발표한 홍문종 의원 출사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네. 내가 원내대표 돼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궤도 이탈한 폭지기관차처럼 막 달리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 한국당이 막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한 야당, 그래서 통합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당을 이렇게 통합하고 아우르고 하나로 만드는데 제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제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언론에서 그 김성태 의원은 홍준표 대표계 후보다. 네. 그리고 한성교 의원은 중립지대 후보다. 네. 그리고 홍문종 의원은 친박계 후보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에 동의하세요? 그거는 이제 옛날로 따지면 저희가 친박은 맞고요. 예. 그런데 이제 친박이 없어진 지가 벌써 오래됐거든요. 예. 친박이라는 게 저희 당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저희가 무슨 개파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파 수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저희가 시그널을 뭐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요. 예. 친박이라는 건 이미 없어진, 대통령 어렵게 되신 이후에 뭐 친박이라는 개파 모임 자체가 없고 친박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사실은 우리 당에서는 지금 옛날 유물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언론에서 편의상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엔 잘못된 분류라고 생각을 그럼 합니다. 친박은 없다? 친박은 없습니다. 대신에 친홍은 있나요? 친홍은 홍준표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친홍은 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무슨 조직적인 개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친홍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 김성태 의원은 친홍계 후보라는 분류에는 동의하시는군요. 김성태 후보가 뭐 동의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예. 네. 그럼 중립지대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나요? 따지고 보면 이번 선거는 안타깝습니다만은 중립지대라고 불리는 분들이 대부분 홍준표 대표가 바라보는 국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우리 당의 이 투톱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의 두 리더인데 그 국회에서는 그것을 홍준표 대표와는 좀 더 다른 리더십 그리고 우리 정통 야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한성교 의원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홍문종 의원한테 형님 저 친박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보면 홍 의원이 한 의원도 친박이지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맞습니까? 옛날엔 친박이었죠. 예. 근데 왜 친박 모임에 한 번도 안 불러줘요? 이렇게 했다는데 한 번도 안 부르셨어요? 글쎄요. 뭐 저희 친박 모임이라는 게 무슨 저희가 무슨 모임이 있고 또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수장이 있어서 지령을 내리고 뭐 그런 모임이 없었거든요. 과거에도? 예, 과거에도 뭐 그렇게 우리가 무슨 결사체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게 없었고 단지 우리가 대통령 잘 되기를 바라고 당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당과 또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다. 그런 사람들이 친박이라고 지칭을 받은 거지. 저희가 무슨
그렇게 뭐 우리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결사체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조금 아까 이제 투톱 표현 쓰시면서 홍준표 대표와는 조금 다른 리더십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의 기존의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뭐가 제일 문제죠? 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당이 20% 지지율을 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홍준표 대표님께서 뭐 여러 가지 하셨던 말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홍준표 대표께서 여러 가지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이 예. 저희 당으로 하여금 그 참 어렵게 당이 어려워졌다. 그런 일 때문에 우리 당이 그 외연이 이렇게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말과 행동이 어땠는데요? 외연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뭐 저희 당 대표인데 제가 뭐 공개적으로 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하여간 그동안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뭐 좀 우리 이른바 보수를 좀 힘들게 하고 또 우리 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준표 대표와는 다른 리더십을 가진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홍준표 대표가 앞으로 그 정당 우리 원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까 직접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러시니까 이제 의원들이 다 걱정하는 거죠. 이게 홍준표 아바타를 만약에 당에다 세운다면 우리 당은 정말로 그 홍준표 대표의 일색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당이 과연 우리가 보수 대통합도 하고 당의 외연을 넓히고 하는 데 있어서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 홍문정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시면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가 좀 껄끄러워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계속 유세 기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홍 씨들을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보니까 뭐 별론 것 같은데 같이 붙여놓으니까 정말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었다. 홍 대표와 시너지를 만들었다. 뭐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저는 물론 홍 대표의 틀린 것은 틀렸다, 아닌 것은 아니다. 확실하게 제가 보기에는 제어를 하겠습니다만 홍 대표도 당대표로서 성공할 수 있게끔 또 보수 대통합과 당의 재건에 앞장설 수 있게끔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정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바른정당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희가 보수 대통합하는 길에 있어서 바른정당도 또 태극기 이른바 조원진 우리 전 의원을 비롯한 현 의원이긴 합니다만 전 우리 당원을 비롯한 뭐 이런 분들도 다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교 의원은 심지어 안철수 의원까지도 대문 활짝 열어놓고 받겠다라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의원은 뭐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지금 당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결국은 국민의당 전체를 아우르는 안철수로서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도 저희하고 같이 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안철수 의원이 보수적인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할 때도 보면. 그래서 이제 거리를 두고 또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뭘 하게 한다면 안철수 의원에게도 제가 보기에는 자리를 오퍼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혹시 뭐 나누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열어둘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네, 뭐 국민의당이 저희랑 합칠 수 있다면 저희가 뭘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하긴 지금 안철수 대표지 의원은 아니군요. 의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단 뭐 1차 투표 과반 자신하십니까? 아이고 뭐 이 선거가 참 어려운 선거고요. 저희가 약간 최선을 다해 보고 있습니다만 뭐 저희가 오리무중입니다.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 용인시에서 타워 크레인이 또 쓰러져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계속되는 타워 크레인 사고 때문에 정부가 대책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인데요. 자, 왜 이런 사고 계속 나는 건지 타워 크레인 노동자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시민안전감시센터의 박종국 대표 연결합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 사고 원인은 밝혀졌나요? 아니, 지금 검경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동안의 사고 원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워낙 노후된 장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용인에서 쓰러진 건 그렇게 노후된 건 아니라면서요? 네네네. 그 장비에 대해서 단순하게 노후된 장비가 더 문제다 아니다 하는 것은 좀 이 타워크레인 구조상 예. 그게 정확한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신형 장비라 해도 예. 중간에 노후된 볼트가 하나 끼어져 있으면 그거 하나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하니까 또 이제 오래된 장비도 좀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를 잘하는 업체들도 있죠. 예. 영세한 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장비를 임시로 빌려와서 거기다 이제 현장에 꽂기도 하고 그런 업체들은 전혀 유지 관리가 안 되죠. 예. 그럼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 대표 보시기에 지금 올해만 무려 6건의 사고로 17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네. 타워크레인 사고가 이렇게 빈발하는 이유 핵심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최근 현장에 이제 타워 크레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치 작업자들도 굉장히 막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하고 검사 같은 것도 좀 약간 소홀한 것 같고 예. 이제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언급하실 때 그 영세 업체란 표현 쓰셨는데 네. 타워 크레인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합니까? 네, 그렇죠.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형 건설회사들이 장비를 다 소유를 했고 예. 조정원도 채용하고 거기서 이제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해왔는데 예. 전부 다 이제 그 사회 분위기가 외주화로 되다 보니까 네. 한 200여 개가 넘는 지금은 이제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게 됐고 예. 또 설해체는 재하도급을 주고 또 AS도 재하도급을 주고 이렇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어떤 주체 같은 것들이 명확해지질 않고 예. 그런 어떤 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작업 환경이 이루어진 거죠.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가게 되면 결국 비용을 깎는 거죠. 그렇죠. 한 5-6명만 데리고 개인 사업자 면허 내가지고 다니는 그 설해체 사업주들은 임금도 4대 보험이나 줄 여력도 안 되니까 예. 조직 형태로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용을 깎아버리니까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나 안전교육 같은 걸 못하는 거고. 그렇죠. 장비 임대료도 20년 전 장비 임대료가 지금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래요. 영세한 업체들은 현장에서는 자꾸 신형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자구책으로 국내산이나 이런 유럽의 수입산 장비는 못 사고 가까운 검증도 안 된 그 중국산 장비를 싸게 수입해서 예. 현장에 꽂고 있고 작년 한 해 동안 약 1,000대가 넘는 장비가 수입이 됐는데요. 예. 그중에 70%가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이 안 된 중국산 장비들이었죠. 그래요. 네. 그런데 설치하기 전에 이 품질이 괜찮은지 검사하는 과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미 설치하고 나서 이제 정기 검사를 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설치 전 뭔가 좀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00대가 넘는 수입 중에 70%가 중국산인데 네. 국제적으로 검증 안 된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세워가지고 이게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기관도 없단 말입니까? 그걸 세워가지고 이제 현재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민간 5개 검사 대행 업체들이 설치를 하고 나서는 이제 사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나온 대책에 포함된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검사도 아예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죠. 최근에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그렇게 됐는데 예. 이제 대행 업체들이 이제 그걸 검사를 이제 제대로 안 해주니 제대로 봐주기식 검사들이 많이 횡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는 검사원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굉장히 부족하고 예. 그러니까 검사를 내주고 나서 그 다다음 날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사고가 또 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검사 대행 업체들은 참. 수수료가 검사가 낮기 때문에 한 현장을 꼼꼼하게 할 수가 없다. 아하. 여러 현장을 해야 그 수지가 맞다 뭐 하다 보니까 예. 검사 수수료를 올려달라는 그런 요청들 하고 있고요.
영세업체가 검증 안 된 중국산 타워크레인 들여다가 그리고 돈 얼마 안 주고 민간 검사 대행업체가 봐주기 검사하고 이랬단 말씀이죠? 네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핵심적인 대책 뭐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제 노후된 장비에 대한 어떤 집하게 검사를 의무한다거나 예. 그리고 이제 작업 절차를 잘 지키도록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사후 약방문식이고 예. 일단은 장비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신형 장비를 유도하게끔 하려면은 수십 년 동안 지금 떨어져 있는 장비 임대료를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예.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예. 이 업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수 교육 같은 것도 예.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검사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장비 임대료의 현실화 그리고 네. 관련 노동자들에 대한 보수 교육 그리고 네. 검사는 민간 대행업체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해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네네네. 그리고 설해체 하러 다니는 분들을 등록을 좀 더 강화해서 예. 정말 인건비도 줄 수 없는 그런 설해체 업체들이 이 위험한 장비를 만지도록 하는 것도 예.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서 앞으로는 정말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감시센터 박종국 대표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내홍 계속 그치지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국민의당이 한참 안 좋다가 이번 예산 정국에서는 존재감을 톡톡히 발휘했잖아요. 예. 자유한국당 패싱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죠. 그랬죠. 이게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가지고 국민의당이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캐스팅 이제. 보트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좋아지는 모멘텀인가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또 엉뚱한 일이 터져가지고 예. 말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DJ 제보 박주원 전 최고위원.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주성영 전 의원하고 박주원 전 최고위원 주장이 엇갈리니까 제가 뭐라고 판단할 바는 아닌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공격을 했다. 이 의혹 자체가 메가톤급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제기한 주성영 전 의원은 처벌을 받기도 했고요, 이미. 게다가 김대중 정신 개성을 내세우는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이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안철수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죠. 근데 이게 좀 참 안 대표 입장에서 책임지기도 애매한 게 이 사람이 최고위원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과거죠. 예, 9년 전의 일이고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 최근에 바른정당하고 통합에 우호적이라서 친한 게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안 대표 측근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예. 어찌됐든 정치라는 게 간접적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포괄적인 거니까요. 예. 게다가 박지원 의원이 계란 맞는 일도 터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요. 국민의당 의원들이 여전히 이제 언쟁이 심한데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약간 잦아든 면이 있었어요. 예. 그간에 워낙에 말들이 거칠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다가 서로한테 안 좋다.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았는데 예. 이게 상층부는 그럴지 몰라도 풀뿌리 당원들로 가면은 감정은 더 격화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대표가 사실 지난 주말에 이제 호남에 원래 가려고 했는데 취소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나왔었죠. 예. 그 취소한다는 게 혹시 호남에서 봉변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유도 있었거든요. 바로 그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이 우려되니까 이번 주말 방문은 좀 일정을 바꿨으면 어떻게 그렇죠.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박지원 의원이 계란을 맞았어요. 거꾸로 된 상황인 거고 예. 안 대표 즉 지지자들은 우리가 좀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참 앞으로가 문제인데 박주원 전 최고위원권으로 안철수 대표가 책임져라 이러긴 어려울 거예요. 이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 것이고 예. 하지만 통합 문제가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불씨들이 계속 붙여지는 이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안 대표 쪽은 이런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 밀고 가야 되겠다. 지금 그만두면은 시작 안 하는 의미만 못하다. 예.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은 정당은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외연을 확대한다.
외연 확대 방법의 대안으로 바른정당과 연대 또는 통합을 내가 말하는데 더 좋은 외연 확장 방법이 있다면 대안 위주로 토론하자고 말했다. 예. 예, 이렇거든요. 여전히 바른정당과의 연대 통합 추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남 의원들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국민의당에 이게 봉합인지 합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수준이라는 게 정책연대에서 시작해서 선거연대까지 검토해보자. 차차 검토해보자. 로 돼 있습니다. 예. 이게 또 해석이 다양한 거 아니겠어요? 예.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비호남권, 특히 이제 뭐 부산 쪽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던데 그쪽에서부터 선거연대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형식으로 뭐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하기 쉬운 게 있겠죠. PK 예.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예.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대로 문제라는 거예요.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럼 뭐 안 될 거 왜 했냐 이런 이야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영남권에서부터 바른정당하고의 이제 이런 뭐 움직임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호남에서는 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뭐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고 예. 전에 이제 국민의당이 한참 전에 끝장 토론이라는 거 했지 않습니까? 그때 끝장 못 봤죠. 그때 제가 아마 이 방송 우리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시작이지 예. 끝장은 아닐 것이다. 예. 여전히 이제 진행형 으로 계속 가고 있다. 예.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지방선거 공천 과정 거기까지 계속 가겠네요. 예, 뭐 광역단체장 공천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건데 뭐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기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007 작전을 방불케 한 국세청 세금 추징입니다. 국세청은 오늘 고액 체납자 2만 명의 명단과 함께 재산 추적 사례도 공개했는데요.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잡아떼는 체납자의 소파 등받이를 뜯었더니 1,000만 원짜리 수표와 만원권 수백 장이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하하. 고가의 미술품을 자녀 법인에 보관하기도 하고 탈세를 위해 위장 이혼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네, 고액 상습 체납자 가운데 뭐 연예인 이름도 있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오늘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서 보셨을 거예요. 가수 구창모 씨, 이제 배우 김혜선 씨 이름 올라와 있었는데요. 네. 이 두 사람은 각각 양도소득세 4억여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선 씨는 다만 전 남편의 채무와 투자 사기로 20억 원이 넘는 빚을 졌고 지금 갚아가는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재벌기업 회장들 역시 눈에 띄었는데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입니다. 특히 유 전 회장은 상속세 약 447억 원을 내지 않아서 개인 체납자 1위에 올랐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은 368억여 원, 또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일가도 증여세 등 11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일제강점기 때 남태평양 일본 해군기지였던 트럭섬에도 우리 조선인 위안부가 끌려간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트럭섬 위안부는 돌아가신 고 이복순 할머니가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록이 없었는데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팀이 드디어 밝혀냈습니다. 당시 미군의 전투일지와 조선인 위안부가 탔던 배의 승선 명부 등을 통해서 트럭섬 위안부 25명을 확인한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고 이복순 할머니가 트럭섬으로 끌려갔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뭐 위안부였지만 드러나지 않은 분들 어디 한둘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기 전 숨지신 고 하복향 할머니도 피해자가 맞다는 사실을 이번 조사 과정에서 밝혀냈는데요. 2001년 별세하신 지 16년 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 뉴스요. 네, 유로 축구 맨체스터 라이벌인 맨유와 맨시티가 경기가 끝난 뒤 라커룸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하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렸던 맨체스터 더비의 축구 경기. 아마 축구 팬들이라면 결코 놓칠 수 없었던 흥미진진한 경기였죠. 그런데 이날 2대1로 맨유를 누르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대 기록인 14연승을 거둔 맨시티 선수들이 라커룸 문을 열어놓은 채 음악을 크게 틀고 자축하자 이 맨유 모리뉴 감독이 진 팀을 배려해 음악을 좀 낮춰달라고 항의를 했고 여기서 그만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러다 싸움이 커졌어요?
네, 모리뉴 감독과 맨시티 골키퍼인 이데로송이 거친 언쟁을 주고받자 맨유 선수들이 가세했고 결국 양팀 선수와 관계자 20여 명이 뒤엉키면서 집단 난투극으로 번진 건데요. 네. 이 과정에서 모리뉴 감독은 우유와 물 세례를 받고 또 플라스틱 병으로 머리를 맞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맨시티 코치는 얼굴에 피를 흘려서 치료도 받았다는데요. 이 싸움은 경찰이 개입한 뒤에야 끝났다고 합니다. 어허. 이번 충돌로 인한 이 양팀의 피해 정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언론들은 이 알려진 게 모두 사실이라면 13년 전 맨유에게 진 아스널의 한 선수가 맨유 퍼거슨 감독에게 피자 조각을 던졌던 이른바 피자 게이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궁금한 뉴스, 만나고 싶은 사람.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또 젊은 보수 장해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주년을 맞아서 탄핵 1년 달라진 것과 달라져야 할 것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또 장해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벌써 1년인가요? 이제 1년인가요? 느낌이. 저는 벌써 1년입니다. 아주 빠르게 지나갔다. 네. 장해찬 씨는. 저도 1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갔나 돌아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죠. 네. 정말 세월 빨라요. 그러니까. 소감부터 한 말씀. 우선 이게 많은 게 바뀐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보면 일상생활이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탄핵 촛불을 드시고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교체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게 바뀐 것 같은데 정작 내 삶은 얼마나 바뀌었냐. 이제 그렇게 돌아보는 지점이신 것 같아서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런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예, 저희 이게 슬로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에 대한 답을 이제 준비할 때고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그런 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 앞으로 계속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 내 삶이 정말 바뀌는구나. 예,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 경제 구조 민생 삶이 변화한다. 1년 만엔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네. 앞으로 거기로 가야 한다. 네. 장해찬 씨는 소감. 저는 1년 전 이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을 때 당시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공교롭게도 뭐 민주당 당직자분들 그리고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계시는 그런 민주당 분들과 함께 이 표결을 지켜봤었는데요. 발표가 난 순간 정말 의원회관이 떠나갈 정도로 환호성이 의원회관을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무척 기뻐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압도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됐었어야만 이 박근혜와 그리고 친박이라는 구체제의 보수 정치가 물러나고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 싹 틀 수 있다고 봤었기 때문에 이 많은 보수적인 어떤 지지자분들도 탄핵에 대해서 환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수가 양분됐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근데 여전히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지난 1년이 보수의 암흑기였다면 제가 보수 논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닥을 쳐야만 다시금 보수가 또 살아나서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는데 오른쪽 날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건데 여전히 반성을 못하고 있고 바닥을 치지 못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요. 이제 내일이면 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상 친박 후보가 두 분이나 주요 후보로 출마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지만 그 탄핵의 실패를 공유한 정치인들은 여전히 반성하기보다는 또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보수의 재탄생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정부 여당과 진보에서도 건전한 보수가 있어야만 함께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이 보수의 균형추가 너무나 망가져버린 현실이 1년이 지나서도 그대로인 상황이 저로서는 좀 많이 아쉽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국 보수의 현주소 앞으로 미래 부분도 이따가 잠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 촛불 민심을 받아 새로 출범한 정부, 현 정부는 이제 스스로를 그렇게 자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촛불 민심의 요구가 지난 1년 동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좀 이행이 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인지 그 얘기를 좀 먼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께서 좀 말문을 열어주시죠. 촛불의 요구는
이제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점점 촛불이 심화되고 시민들이 스스로 토론에 참여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구호가 나중에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이 이게 이제 단지 박근혜의 권력 사유화의 문제로 인지되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걸 가능하게 했던 구조가 뭔가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볼 때 시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원한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은 개혁. 예, 그거는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를 바꾸고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태도까지 바꿔야 한다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예. 이제 지금까지 온 거 보면 우선 이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국정농단 세력을 떠받쳐줬던 정치 세력은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의 변화가 뭐 거의 불가능한가?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원내대표 나오신 한 분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불렀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거를 뭐 공공연히 얘기했는데 중립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제가 이렇게 약간 기만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말은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한 14%에 여전히 기대서 활로를 찾으려고 하고 또 어떤 분이 잠깐 얘기하던데 문재인 정부가 곧 실수할 거다. 예, 그러면 이거 이제 보수의 재건은 되게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전히 국회와 정당은 바뀌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와 정당을 근데 강제로 바꾸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최재성 정발위원장이 이긴 정당이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와 함께 이제 정당 구조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현상인데 그게 더 많이 하부 당원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개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을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고 또 정당 중에서도 민주당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예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당으로 저희를 안 보셨어요. 너무 분열되고 싸우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1년 동안 안정되어 있어서 지지도가 쭉 안정적으로 나오죠. 지지도 역시 그 안정감을 반영한 것 같은데 국민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예. 국정농단과 적폐를 가능하게 한 구조인 정치 세력이 안 바뀌고 있다. 그 점을 지적하셨나요? 제가 한번 1년을 조금 평가해 보자면요. 뭐 대체로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선 사람에 대한 심판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 장시호 씨 같은 경우 계속해서 구속 수감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고 얼마 전에 장시호 씨는 또 1심 판결을 받았죠. 재판받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최경환 국회의원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법원이 체포 동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게 되면 뭐 구속 심사를 받게 되고 뭐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따라서 구속해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계속해서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MBC에서도 또 신임 사장이 선임되면서 앵커가 교체되고 여러 가지 문제, 적폐라고 지적받았던 문제들이 사람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적폐 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나눠서 판단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이 적폐 청산이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이 제도 개혁이 뒤따라올 때 야당이나 보수 세력에서도 말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 이제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선 급하니까 MBC 사장 같은 경우 바꿨습니다. 대소수를 집도한 셈인데 이 후속 조치로 방송법 개정안을 자신들이 야당일 때 주장했던 것을 받아들여서 좀 대승적으로 이 제도적인 개혁을 이뤄낸다면 이것을 보수 세력도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 제도 개혁까지 완성될 때 진정한 적폐 청산이다, 제도 개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꼭 방송법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야당일 때 초심을 가지고 제도 개혁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누가 감히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 이 촛불 민심을 받아들이는 완성해가는 그런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 개혁을 꺼내신 김에 방송법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적폐 청산의 핵심 대상인 국정원, 검찰, 국정원과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 내지는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등은 또 지금 야당이 반대해서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국정원법 같은 경우는 또 국정원법이나 공수처 법안이 이제 쟁점 법안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현재 국회 현실상 야당이 뭐 찬성하지 않으면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조차 좀 어려운 현실인데 국정원법에서 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런 부분이 개혁안으로 발의가 되었는데 그거 외에도 외부에서 국정원을 좀 더 많이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또 법안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 잡을 게 아니라 국민들 보기에 정말 지금 위기의 자유한국당입니다. 지방선거 그리고 3년 뒤에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의 자유한국당인데 국민들 보기에 납득할 수 있는 개혁안을 먼저 제시해야지 단순히 정부가 지금 개혁하겠다 해서 발목 잡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검찰 권력 비대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뭐 황운하 울산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박찬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 본인들의 SNS 계정을 통해서 이 검찰에게 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차관급 이상 대우를 받는 검사장들에게 차관급 이상 대우를 해주는 것들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검찰 특활비가 사적으로 유용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꼭 공수처만이 저는 해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또 보수정당이 뭐 바른정당이나 야당인 국민의당이 좀 성실한 대안을 내세우면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일단 방송개혁에 관련해서는 적폐 중에 하나가 이제 공영방송 장악이었거든요. 이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자꾸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거를 이명박 시대에 정현주 사장을 몰아내고 방송을 장악하던 것과 비교하는데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히려 이제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 여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이 파업을 통해서 이제 이게 그 문제되는 이사와 사장들을 쫓아내는 거고 이번에 보면 이게 국가기구라는 게 그런 이제 파업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 선임 결과를 놓고 그럼 과연 정부 여당이나 민주당이 정부나 민주당이 흔쾌하냐 지지자들이 만족하냐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최승호 PD가 PD 저널리즘 만든 분이고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에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하다 보면 우선 사실 보도를 하고 그리고 권력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권력이 아무래도 현실 권력 비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많은 지지자들은 지난 9년 동안 방송 장악의 그 폐해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기계적 중립 원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 많아서 이 부분은 이제 저는 뭐 방송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절대 의결 정족수, 뭐 사장 이사 3분의 1로 뽑는 거 저는 늘 반대해 왔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았으나 그게 답은 아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도 방송법 바꾸자는 거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논의 과정이 너무나 지난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방송법 개정 이후에 KBS 사장이 그만두겠다. 이런 게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거다. 그래서 방송법은 논의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검찰 권력을 어떻게 하면 분산하냐. 근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게 상설특검 그리고 특별감찰관 제도 뭐 이런 거 공약했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시행했거든요. 시행했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불완전했지만 결국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정농단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 저는 특별감찰관에서 한 발이라도 더 나가는 논의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혼자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요. 지금 공수처법의 핵심이 홍준표 대표 말하자면 뭐 충견을 풀어놓고 이제 맹견을 풀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당 탄압이 될 거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수처법에서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현실 권력,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뭐 그런 그 지금 집권한 세력을 주로 공수처가 담당하도록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검사들이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진짜 분통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와 판사 등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제 담당하게 하고 국회의원을 빼면 합의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그렇게 해보고. 근데 국정원은 진짜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그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부분, 그럼 이게 경찰이 대체할 수 있겠냐,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의견이 분분하다는 건 그만큼 이제 개혁이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정혜구 국정원 개혁위원장이 국정원장 임기를 아예 박아버리자, 임기제로 해보자, 그래서 3년 정도 해보자, 이런 안을 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임기가 보장되니까 조금 국정원의 독립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얼마나 그 어려우면 저런 방안을 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선 저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최민희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같고, 특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는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걸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약간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공수처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적폐청산이라는 게 또 제가 인적청산 이야기했지만요. 이전에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지목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장 이제 낙하산 인사들,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전문성 없이 임명되는 그런 문제들이 적폐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최근에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 여러 뭐 관련 논문이나 이 학위를 보유한 후보들이 대거 탈락하고 산악 시인이 이제 건경업 산악 시인이 이제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감정원 원장 같은 경우도 감정 업무와는 상관없는 이력을 가졌던 이 정기철 민주당 대구시당 노동위원장 출신, 이제 선대위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내정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전히 낙하산이 있다. 이렇게 전문성과는 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누가 봐도 이 낙하산 인사들이 여전히 임명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실 이전 정부도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낙하산으로 가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전문성이 아주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이제 뭐 전혀 뭐 친박 핵심들이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런 거를 문제 삼았습니다, 주로. 그리고 뭐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뭐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 뭐 해당 분야에 가는 게. 그런데 우리도 과거에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경북 도당위원장 뭐 이런 그 도당위원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데 보냅니다. 감사로도 보내, 그런 거 알았지만 그 정도는 문제 제기를 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모든 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저는 되게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살았는데 어떤 선배가 그러면 다 굶어 죽니?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제기 타당하세요. 인적 청산 작업은 사법 처리를 통해, 재판을 통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로 가니까 방송 문제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더 토론해야 할 것들이 많다. 근데 지금 제대로 토론이 안 되고 있죠. 그게 이제 문제다. 지금 두 분도 약간씩의 시각 차이가 곧 세 대목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 거기다 이제 장혜찬 씨가 하나 더 제기한 게 사실 낙하산 같은 거, 이런 것도 과감히 근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변화라면 거기에 대해서 최민희 전 의원도 그 방향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아직 좀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한두 마디씩 그 우리의 사회 경제 구조가 바뀌는 식의 개혁으로 가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지 최민희 전 의원부터 한 말씀 해보시죠. 이번에 우리가 안 가본 길을 예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혁신의 개념을 내포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복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배정됐을 때, 책정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새지 않는 거. 거기서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제대로 돼서 내년에는 우리가 최저임금 보전분 이번에 자영업자 등 지원에 3조 원 정도가 책정되었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3조 원이 마중물이 돼서 뭔가 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영업자들이 진짜 최저임금이 나쁜 줄 알았는데 진짜 손님이 많아졌네, 이렇게 느낄 수 있기를 지금 기대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권력 사유화 부분으로 답답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풀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과제는 그런 거죠. 소득주도 성장. 이거 제대로 이거를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구현해내는 거. 그다음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진척해 보는 거죠. 안보까지는 오늘 가지 맙시다. 아무튼 예, 소득주도 성장의 정착 내지는 뭐 성공 이걸 말씀하셨고 장혜찬 씨. 저는 이게 삶이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이 관료주의 박근혜 전 정부에서 창조 경제를 말했지만 위에서 일방적으로 찍어내리는 목표였고 그에 따라 뭐 전국에 창조 경제센터가 들어서고 이런 관료주의적으로 계속해서 경제를 개발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결국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박정희식 경제개발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데요. 예. 이거는 뭐 지금 정부의 책임을 묻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삶이 바꾸기 위해서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 카풀앱 스마트 스타트업의 카풀앱을 규제했고 뭐 중고차 판매를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 법안 같은 경우를 규제했던 신뢰들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 데서는 구글이 이런 카풀 자동차 공유 경제 서비스에 1조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면서 대대적인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관료주의 또 규제 위주로 이런 스타트업들 창의적인 혁신 산업을 일단 규제부터 하고 보는 문화가 뭐 이전 정권 이번 정권 가리지 않고 관료 편의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대하는 큰 정부의 방향성은 이번 정부의 방향이라 하더라도 이 공무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관여해서 혁신을 막는 이런 관료주의는 우리가 좀 뿌리쳐야만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 삶이 바뀌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새로운 혁신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도 동시 진행해달라 그런 말씀. 그렇죠. 네. 탄핵 1년 맞아서 이루어진 것과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들 이런 주제로 잠깐 한 20분여 토론했는데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들 대목에 가니까 온통 토론거리네요. 하나하나가 다 토론거리고 답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토론이 좀 정치권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들어볼 소리는요. MBC에서 해직됐던 언론인들이 오늘부터 회사에 정식으로 다시 출근을 했는데요. 지금 암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일인데 오늘 이렇게 막상 현실이 되고 보니까 정말 다시 깨고 싶지 않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요. 병상에서 물끄러미 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벽에 걸려있던 달력이 들어왔습니다. 그 12월에 빨간 날짜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탄절이고요. 하나는 원래 대통령 선거가 예정됐던 날이죠. 그걸 보면서 그 순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야, 다음 주에 대선이 치러진다라면 아직도 멀었겠구나. 정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겨냈고요. 그 촛불 시민들의 항쟁, 그분들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네, 이용마 기자 이제 복직도 됐으니까 빨리 그 암도 좀 확실히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MBC 뉴스데스크 앵커도 바뀌었다죠? 이 배현진 아나운서 하차 이후에 임시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는 18일부터 개편되는 뉴스데스크는 박성호 기자하고 손정은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박성호 기자는 MBC 기자협회장을 지냈고요. 2012년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다가 5년 만에 복직이 된 상태인 것이고 복직되자마자 그렇죠. 뉴스데스크 메인 앵커. 그렇습니다. 예. 또 손나은 아나운서도 파업 이후에 오랫동안 방송 출연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복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보도국장이나 정치부장 같은 보도국의 핵심 간부들도 2012년 파업 이후에 배제됐던 인사들로 다시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장수 아나운서 국장을 지냈고 동료들을 배제하는 데 앞장섰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이 신동호 국장의 교체도 지금 예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방송장악이라고 여전히 비판이죠? 오늘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시인 이육사의 시 절정까지 인용을 하면서 인사 발표가 난 지난 금요일을 피해 금요일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최승호 사장 취임 하루 만에 보도국을 모조리 숙청을 했고 보도 개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했던 직원들
직원들은 아이스링크가 아니라 화장실 근무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MBC 뉴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앞으로를 좀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KBS는 어떻게 돼갑니까? 파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에 감사원으로부터 업무 추진비 유용 혐의를 적발당한 KBS 이사회 강규영 이사의 해임 절차에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아, 절차에 시작했네요. 그렇습니다. KBS 이사회는 현재 여야가 5대6으로 강규영 이사가 빠지고 여당 성향 이사가 충원되면 고대영 사장 해임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감사원에 따르면 강규영 이사가 사적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1,380만 원을 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엔 동호회 회식, 식사 배달, 뮤지컬 음반 구매, 해외여행에서의 식사 등의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방통위가 이 특정 이사의 해임을 결의해서 청와대로 보내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치적 반발 이런 것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YTN도 아직 내부 논란이 좀 있는 모양이죠? 이 노조와 사측이 해직된 노정면 기자를 보도국장으로 임명하는 선에서 좀 타협을 이루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 지난 9년 중에 3년 이상 보직을 맡은 간부들에 대한 보직을 보류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면서 지금 다시 또 싸움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특히 최남수 사장 내정자가 보수 정권 당시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칼럼을 썼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논란이 시작 좀 티끌티끌하군요. YTN이.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중 간에 좀 파열음이 나고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청와대는 14일에 개최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정상회담 직후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게 필수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고 대신에 공동 언론 발표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이 한중 간의 이견 때문에 생겼다라는 점은 또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견해 차이, 사드 문제죠 결국. 언론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사드 관련 언급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기를 좀 원했는데 중국이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들 지금 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왕이 외교부장 등이 최근에 여러 자리에서 언행을 했던 것들을 돌아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이른바 삼불 입장을 재차 거론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약속을 요구할 그런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문제 푸는데 같은 목소리 내기가 더 쉽지 않겠네요. 이 중국이 삼불 입장 이행을 이제 계속 이제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중국의 부상과 북핵 문제를 다루는 과정 이 속에서 삼불 입장이 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특히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고도화하면 할수록 이 삼불 입장의 실질적 내용인 사드의 추가 배치 검토, 미국 주도의 MD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화 가속 이런 것들이 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북 자체 제재를 추가 발표했는데 중국은 전쟁은 결사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이런 것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문제는 이렇게 한국과 중국이 대북 문제 개입에 대한 이 태도의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미국에서는 강경론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강경론이라면 선제 타격론 이런 거죠? 지금 미국 언론에 요 며칠 사이에 북한과 전쟁을 하면 피해가 너무 크니까 선제 타격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이나 기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백악관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들 이 미국 언론들이 느낀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글을 많이 쓴다. 그렇죠.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선제 타격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하고 주말에 둘이 골프를 쳤는데 여기에 지금 시선이 집중되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네. 또 하나 불안한 점은 이 모든 전문가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평가를 했던 예루살렘 대사관의 이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하겠다 이런 예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도 전문가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들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미국이 걱정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 뉴스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널뛰기를 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 70% 이상 상승을 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동안은 또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사흘 만에 가격이 25%가 떨어졌고 4,400달러가 하락을 했습니다. 유독 시장 과열 현상이 심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락폭이 훨씬 컸는데요. 지난 8일에 2,500만 원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 어제 한때 1,40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어제는 비트코인에서 분리되는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사실상
사실상 사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또 혼란이 있었는데요. 예. 오늘부터 미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내년 1월물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가격이 또 20% 넘게 치솟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데 가상화폐가 과연 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볼 거냐 지급수단으로 볼 거냐가 향후 규제 내용을 좌우하게 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통화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보다 더 일반적인 형태로 좀 광범위하게 지급수단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이 더 가파르게 지금 오르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면 지급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어려워진다라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지급수단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은 비트코인 가격 급변동이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환인 폰지에 가깝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선물거래 금지와 제도권 금융회사의 거래 참여 금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며칠 전 2,500만 원이었다가 어제 한때 1,400만 원 이런 건 사실 손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느끼기엔 그런 건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뭐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담고 있죠. 그래서 그 기술 혁신의 가능성을 보고 더 투자를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 생각들이 있어서 해외에서는 일부 이 비트코인을 좀 국가적인 체계에서 지급수단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진보교육감 불법 사찰 의혹이 지금 한창이죠. 그런데 지난 10월 24일에 국민 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이 출범한 바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에요. 오늘 연결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이건 어떤 단체죠? 예, 문자 그대로입니다. 국정원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찰을 많이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예. 근데 일부 이제 검찰 수사로만 그 내용이 나올 뿐이지. 과연 어떤 내용을 적고 있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공개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모든 시민은 국가기관이 국정원을 포함해서 자기한테 대해서 갖고 있는 국가 기록을 열람 공개 청구하고 또 정정, 삭제, 파악이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 예외인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정권 안보라든가 사회를 좀 겁주기 위해서 사회 통제를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국민 사찰을 한 부분은 해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 일반 시민과 단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법 사찰 파일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운동단체죠. 그럼 이 운동단체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 함께 했겠군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운동이 시민의 권리를 넘어서 국정원 개혁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죠.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파일을 내놔라 그러면 국정원은 파일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확인을 해줘야 돼요. 첫째는. 있을 때 그것이 정말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내용이면 그 부분은 비공개를 하고 나머지 무관한 부분들은 공개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아무나 대상으로 무조건 국가안보를 빙자해서 불법 사찰해온 그런 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수단이라 이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이미 했습니까? 아니면 하실 계획입니까? 이미 지난 11월 9일 날 550명이 청구를 했고요. 그게는 뭐 저명 인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12월 8일 날 또 380명이 2차 청구를 했습니다. 그럼 11월 9일 550명 1차 청구한 건 지금 시한이 많이 지났는데 국정원에서 응답을 안 하나요? 국정원의 계산법에 의하면 내일 그러니까 12월 12일 날까지 공개 여부, 공개 범위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12월 8일 오전 9시에 그 국정개혁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국정개혁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에서 총 5분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예. 그 자리에서 사실상 12월 12일 시한을 지키기는 매우 어렵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답니까? 말씀인즉슨 기밀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 그러니까 국가안보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들이 혼재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나눠야 될 것이며 무슨 원칙으로 접근해야 될지 아직 규정을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그냥 그때그때 할 수는 없고 대통령령이나 국정원장 훈령이나 내부 지침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진 지가 몇십 년이 지났고 그런데 국가정보원이라는 중요한 국가기관에서 이런 지침 하나 안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법은 없다. 이미 법적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상징적인 몇 분에 대해서만이라도 공개하라. 그렇죠. 공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뭔가 그런 기준이나 그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 국정원도 공개할 의지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부정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단 어떤 답을 내놓을지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고 우리 광노현 그 전 교육감께서 여기 그 공동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거는 본인도 불법 사찰을 수없이 당했다 이런 기억 때문이신 거죠? 저는 사실 비밀정보기관에 대한 인권적 통제, 법치적 통제 문제를 한 25년 정도 씨름해 온 사람이에요. 꼭 개인이 불법 사찰을 당해서라기보다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도 사찰 당하시지 않았나요? 물론이죠. 100%죠. 저는 교육감 시절 내내 도청음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전화를 받든 어떤 전화를 하든 바로 뚜뚜뚜 따르르 이런 소리가 그래요? 뭐 한 번도 빠짐없이 났고요. 하도 답답해서 제 지인한테 전화를 하나 개설해서 달라고 그랬어요. 이틀 지나니까 이틀 동안은 안 나더라고요. 이틀 동안은 안 걸리더니 3일째 되는 날에부터 다시 뚜뚜뚜 따르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전화를 더 이상 쓸 이유가 없다. 제가 뭐 공개적인 일을 공무를 보는데 숨길 게 없다 그래갖고 전혀 그다음부터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도청음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지난 주말에 조희연 교육감, 오늘은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지금 사찰 피해자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들에게 전가시켰거든요. 당시 박근혜 교육부가.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보수 교육감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교육감들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김성환 교육감께서 제일 앞장서서 오랫동안 실제로 투쟁하셨거든요. 그래서 김성환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현직 교육감들에게 사찰했을 거라는 것은 뭐 우병우 검찰 수사로도 드러난 바가 있다고 들었고요. 사실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가장 집중됐던 시기는 저는 진보교육감이 2010년 7월 1일부터 6명이 서울과 경기를 포함해서 6분의 진보교육감이 업무를 개시했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리는데 이때는 MB 정권의 딱 정중앙에 해당하는 겁니다. 4개월 지난. 그래서 이때 이것이 대단히 정치적인 충격파였잖아요. 그리고 바로 제가 이제 무상급식 전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당시 국정원으로 보면은 오세훈 시장과 여권을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가장 집중적인 불법 사찰과 아주 집요한 심리전이 기획돼서 집행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2달 전쯤에 국정원 개혁위원회에다가 정식 조사 요청서를 냈습니다. 그 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응답은 없고요. 오늘 국정원 개혁위원회 정식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논의해서 결정을 낼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바로 일주일 있으면 활동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18일 날 그만두는데
아직 이릅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아직 일러요. 지금 당장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국정원의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일반 시민들이 사찰을 당했을 것으로 우려하는 개인과 영향력 있는 개인과 이 단체들이 지금 550명 넘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불법 사찰 파일이 산같이 쌓였다는 건 다들 알고 있고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예. 심지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대법원장 시절에 불법 사찰 파일이 폭로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마막지한 파일이 쌓였는데, 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불법 사찰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법 사찰을 해왔던 7국8국이라는 데를 폐쇄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앞으로 안 하는 거는 법적으로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온 국가안보와 아무 상관없이 정권안보나 사회통제 차원에서 버릇으로, 못된 버릇으로 해온 그 직권남용 행위로, 불법 범죄 행위로 해온 별 산물들이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그건 밝혀내야 된다. 아니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 파기하는 원칙, 요건, 본인들에게만 공개 열람시키고 정정 삭제 파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위원회가 뚜렷한 원칙을 정해서 권고해야 되잖아요. 국정원 개혁위원회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이시고. 그죠. 아까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를 더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거기 참여하실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놔라 시민행동의 공동 상임대표 맡고 계시죠.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내일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죠. 김성태, 한성교 두 후보 만나봤고 오늘 마지막 홍문종 후보 친박이 아니라 반홍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홍문종 후보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또 쓰러진 타워크레인 문제 참 답답합니다. 올해 들어서 사망사고만 벌써 5번째 무려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계속될까요? 이 타워크레인 기사로 10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으신 시민안전감시센터 박종국 대표의 설명 듣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이슈 토크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탄핵 1년 달라진 것과 달라져야 할 것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고요. 국정원 불법 사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사찰 피해자이시죠. 이 내놔라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지난 10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한 그 정보 공개하라는 그런 시민운동인데요. 공동 상임대표 맡고 있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함께 만나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벌써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김성태 의원, 한성교 의원 차례로 인터뷰 보내드렸죠. 오늘은 어제 유기준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발표한 홍문종 의원 출사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내가 원내대표 돼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궤도 이탈한 폭지기관차처럼 막 달리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 한국당이 막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한 야당, 그래서 통합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당을 이렇게 통합하고 아우르고 하나로 만드는데 제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제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언론에서 그 김성태 의원은 홍준표 대표계 후보다. 그리고 한성교 의원은 중립지대 후보다. 그리고 홍문종 의원은 친박계 후보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에 동의하세요? 그거는 이제 옛날로 따지면 저희가 친박은 맞고요. 그런데 이제 친박이 없어진 지가 벌써 오래됐거든요. 친박이라는 게 저희 당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저희가 무슨 개파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파 수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저희가 시그널을 뭐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요. 친박이라는 건 이미 없어진 대통령 어렵게 되신 이후에 뭐 친박이라는 개파 모임 자체가 없고 친박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사실은 우리 당에서는 지금 옛날 유물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언론에서 편의상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엔 잘못된 분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친박은 없다? 친박은 없습니다. 대신에 친홍은 있나요?
친홍은 홍준표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친홍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무슨 조직적인 개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친홍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김성태 의원은 친홍계 후보라는 분류에는 동의하시는군요. 김성태 후보가 동의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저는 네. 동의합니다. 예. 네. 그럼 중립지대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나요? 따지고 보면 이번 선거는 안타깝습니다만은, 중립지대라고 불리는 분들이 대부분 홍준표 대표와 홍준표 대표가 바라보는 국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우리 당의 이 투톱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의 두 리더인데 국회에서는 그것을 그런 홍준표 대표와는 좀 더 다른 리더십 그리고 우리 정통 야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한성교 의원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홍문종 의원한테 형님 저 친박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보면 홍 의원이 한 의원도 친박이지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맞습니까? 옛날엔 친박이었죠. 예. 근데 왜 친박 모임에 한 번도 안 불러줘요? 이렇게 했다는데 한 번도 안 부르셨어요? 글쎄요, 저희 친박 모임이라는 게 무슨 저희가 무슨 모임이 있고 또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수장이 있어서 지령을 내리고 그런 모임이 없었거든요. 과거에도? 예, 과거에도 그렇게 우리가 무슨 결사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없었고 단지 우리가 대통령 잘 되기를 바라고 당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당과 또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친박이라고 지칭을 받은 거지. 예. 저희가 무슨 그렇게 우리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결사체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아까 이제 투톱 표현 쓰시면서 홍준표 대표와는 조금 다른 리더십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의 기존의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뭐가 제일 문제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당이 20% 지지율을 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홍준표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하셨던 말이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홍준표 대표께서 여러 가지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런 것들이 저희 당으로 하여금 참 어렵게 당이 어려워졌다. 그런 일 때문에 우리 당이 외연이 이렇게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말고 행동이 어땠는데요? 외연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저희 당 대표인데 제가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하여간 그동안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좀 우리 이른바 보수를 좀 힘들게 하고 또 우리 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준표 대표와는 다른 리더십을 가진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홍준표 대표가 앞으로 정당 우리 원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까 직접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러시니까 이제 의원들이 다 걱정하는 거죠. 이게 홍준표 아바타를 만약에 당에다 세운다면 우리 당은 정말로 홍준표 대표의 일색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당이 과연 우리가 보수 대통합도 하고 당의 외연을 넓히고 하는 데 있어서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 홍문종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시면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가 좀 껄끄러워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유세 기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홍 씨들을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보니까 별론 것 같은데 같이 붙여놓으니까 정말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었다. 홍 대표와 시너지를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저는 물론 홍 대표의 틀린 것은 틀렸다, 아닌 것은 아니다. 확실하게 제가 보기에는 제어를 하겠습니다만 홍 대표도 당대표로서 성공할 수 있게끔 또 보수 대통합과 당의 재건에 앞장설 수 있게끔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정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바른정당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희가 보수 대통합하는 길에 있어서 바른정당도 또 태극기 이른바 조원진
우리 전 의원을 비롯한 현 의원이랍니다만 전 우리 당원을 비롯한 뭐 이런 분들도 다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교 의원은 심지어 안철수 의원까지도 대문 활짝 열어놓고 받겠다라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의원은 뭐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지금 당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그 결국은 국민의당 전체를 아우르는 안철수로서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도 저희하고 같이 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보수적인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할 때도 보면. 그래서 이제 거리를 두고 또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뭘 하게 한다면 안철수 의원에게도 제가 보기에는 자리를 오퍼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혹시 뭐 나누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열어둘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네, 뭐 국민의당이 저희랑 합칠 수 있다면 저희가 뭘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하긴 지금 안철수 대표지 의원은 아니군요. 의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단 뭐 1차 투표 과반 자신하십니까? 아이고 뭐 이 선거가 참 어려운 선거고요. 저희가 이건 최선을 다해 보고 있습니다만 뭐 저희가 오리무중입니다.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 용인시에서 타워 크레인이 또 쓰러져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계속되는 타워 크레인 사고 때문에 정부가 대책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인데요. 자, 왜 이런 사고 계속 나는 건지 타워 크레인 노동자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시민안전감시센터의 박종국 대표 연결합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사고 원인은 밝혀졌나요? 아니, 지금 검경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동안의 사고 원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워낙 노후된 장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용인에서 쓰러진 건 그렇게 노후된 건 아니라면서요? 네네네. 그 장비에 대해서 단순하게 노후된 장비가 더 문제다 아니다 하는 것은 좀 이 타워 크레인 구조상 그게 정확한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신형 장비라 해도 중간에 노후된 볼트가 하나 끼어져 있으면 그거 하나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하니까 또 이제 오래된 장비도 좀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를 잘 하는 업체들도 있죠. 역세한 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장비를 임시로 빌려와서 거기다 이제 현장에 꽂기도 하고 그런 업체들은 전혀 유지 관리가 안 되죠. 그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 대표 보시기에 지금 올해만 무려 6건의 사고로 17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타워 크레인 사고가 이렇게 빈발하는 이유 핵심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최근 현장에 이제 타워 크레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치 작업자들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하고 검사 같은 것도 좀 약간 소홀한 것 같고 이제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언급하실 때 그 영세 업체란 표현 쓰셨는데 타워 크레인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합니까? 네, 그렇죠.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형 건설회사들이 장비를 다 소유를 했고 조정원도 채용하고 거기서 이제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해왔는데 전부 다 이제 그 사회 분위기가 외주화로 되다 보니까 한 200여 개가 넘는 지금은 이제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게 됐고 또 설해체는 재하도급을 주고 또 AS도 재하도급을 주고 이렇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어떤 주체 같은 것들이 명확해지질 않고 그런 어떤 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작업 환경이 이루어진 거죠.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가게 되면 결국 비용을 깎는 거죠? 그렇죠. 한 5-6명만 데리고 개인 사업자 면허 내가지고 다니는 그 설해체 사업주들은 임금도 4대 보험이나 줄 여력도 안 되니까 조직 형태로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용을 깎아버리니까 앞으로가 문제인데 뭐
박주원 전 최고위원권으로 안철수 대표가 책임져라 이러긴 어려울 거예요. 이건 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 것이고 하지만 통합 문제가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불씨들이 계속 붙여지는 이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안 대표 쪽은 이런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 밀고 가야 되겠다. 지금 그만두면은 시작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은 정당은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외연을 확대한다. 외연 확대 방법의 대안으로 바른정당과 연대 또는 통합을 내가 말하는데 더 좋은 외연 확장 방법이 있다면 대안 위주로 토론하자고 말했다. 이렇거든요. 여전히 바른정당과의 연대 통합 추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남 의원들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국민의당에 이게 봉합인지 합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수준이라는 게 정책연대에서 시작해서 선거연대까지 검토해보자. 차차 검토해보자. 로 돼 있습니다. 이게 또 해석이 다양한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비호남권, 특히 이제 뭐 부산 쪽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던데 그쪽에서부터 선거연대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형식으로 뭐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하기 쉬운 게 있겠죠. PK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대로 문제라는 거예요.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럼 뭐 안 될 거 왜 했냐 이런 이야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영남권에서부터 바른정당하고의 이제 이런 뭐 움직임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호남에서는 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뭐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고 저는 이제 국민의당이 한참 전에 끝장 토론이라는 거 했지 않습니까? 그때 끝장 못 봤죠. 그때 제가 아마 이 방송 우리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시작이지 끝장은 아닐 것이다. 여전히 이제 진행형 으로 계속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지방선거 공천 과정 거기까지 계속 가겠네요. 뭐 광역단체장 공천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건데 뭐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기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007 작전을 방불케 한 국세청 세금 추징입니다. 국세청은 오늘 고액 체납자 2만 명의 명단과 함께 재산 추적 사례도 공개했는데요.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잡아떼는 체납자의 소파 등받이를 뜯었더니 1,000만 원짜리 수표와 만원권 수백 장이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고가의 미술품을 자녀 법인에 보관하기도 하고 탈세를 위해 위장 이혼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네, 고액 상습 체납자 가운데 뭐 연예인 이름도 있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오늘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서 보셨을 거예요. 가수 구창모 씨, 배우 김혜선 씨 이름 올라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각각 양도소득세 4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선 씨는 다만 전 남편의 채무와 투자 사기로 20억 원이 넘는 빚을 졌고 지금 갚아가는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재벌기업 회장들 역시 눈에 띄었는데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입니다. 특히 유 전 회장은 상속세 약 447억 원을 내지 않아서 개인 체납자 1위에 올랐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은 368억여 원, 또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일가도 증여세 등 11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일제강점기 때 남태평양 일본 해군기지였던 트럭섬에도 우리 조선인 위안부가 끌려간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럭섬 위안부는 돌아가신 고 이복순 할머니가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록이 없었는데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팀이 드디어 밝혀냈습니다. 당시 미군의 전투일지와 조선인 위안부가 탔던 배의 승선 명부 등을 통해서 트럭섬 위안부 25명을 확인한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고 이복순 할머니가 트럭섬으로 끌려갔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뭐 위안부였지만 드러나지 않은 분들 어디 한둘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기 전 숨지신 고 하복향 할머니도 피해자가 맞다는 사실을 이번 조사 과정에서 밝혀냈는데요. 2001년 별세하신 지 16년 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 뉴스요.
네, 유로 축구 맨체스터 라이벌인 맨유와 맨시티가 경기가 끝난 뒤 라커룸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렸던 맨체스터 더비의 축구 경기. 아마 축구 팬들이라면 결코 놓칠 수 없었던 흥미진진한 경기였죠. 그런데 이날 2대1로 맨유를 누르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대 기록인 14연승을 거둔 맨시티 선수들이 라커룸 문을 열어놓은 채 음악을 크게 틀고 자축하자 이 맨유 모리뉴 감독이 진 팀을 배려해 음악을 좀 낮춰달라고 항의를 했고 여기서 그만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러다 싸움이 커졌어요? 네, 모리뉴 감독과 맨시티 골키퍼인 이데로송이 거친 언쟁을 주고받자 맨유 선수들이 가세했고 결국 양팀 선수와 관계자 20여 명이 뒤엉키면서 집단 난투극으로 번진 건데요. 네. 이 과정에서 모리뉴 감독은 우유와 물 세례를 받고 또 플라스틱 병으로 머리를 맞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맨시티 코치는 얼굴에 피를 흘려서 치료도 받았다는데요. 이 싸움은 경찰이 개입한 뒤에야 끝났다고 합니다. 이번 충돌로 인한 이 양팀의 피해 정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언론들은 이 알려진 게 모두 사실이라면 13년 전 맨유에게 진 아스널의 한 선수가 맨유 퍼거슨 감독에게 피자 조각을 던졌던 이른바 피자 게이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궁금한 뉴스, 만나고 싶은 사람.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또 젊은 보수 장해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나 안전교육 같은 걸 못하는 거고. 그렇죠. 장비 임대료도 20년 전 장비 임대료가 지금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래요. 영세한 업체들은 현장에서는 자꾸 신형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자구책으로 국내산이나 이런 유럽의 수입산 장비는 못 사고 가까운 검증도 안 된 그 중국산 장비를 싸게 수입해서 현장에 꽂고 있고 작년 한 해 동안 약 1,000대가 넘는 장비가 수입이 됐는데요. 그중에 70%가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이 안 된 중국산 장비들이었죠. 그래요? 네. 그런데 설치하기 전에 이 품질이 괜찮은지 검사하는 과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미 설치하고 나서 이제 정기 검사를 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전 뭔가 좀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00대가 넘는 수입 중에 70%가 중국산인데 국제적으로 검증 안 된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세워가지고 이게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기관도 없단 말입니까? 그걸 세워가지고 이제 현재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지적하는 민간 5개 검사 대행 업체들이 설치를 하고 나서는 이제 사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나온 대책에 포함된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검사도 아예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최근에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그렇게 됐는데 이제 대행 업체들이 이제 그걸 검사를 이제 제대로 안 해주니 제대로 그 봐주기식 검사들이 많이 횡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는 검사원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니까 검사를 내주고 나서 그 다다음 날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사고가 또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검사 대행 업체들은 수수료가 검사 났기 때문에 한 현장을 꼼꼼하게 할 수가 없다. 여러 현장을 해야 그 수지가 맞다 뭐 하다 보니까 검사 수수료를 올려달라는 그런 요청들을 하고 있고요. 영세 업체가 검증 안 된 중국산 타워크레인 들여다가 그리고 돈 얼마 안 주고 민간 검사 대행 업체가 봐주기 검사하고 이랬단 말씀이죠? 네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핵심적인 대책 뭐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제 노후된 장비에 대한 어떤 집하게 검사를 의무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작업 절차를 잘 지키도록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CCTV를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사후 약방문식이고 일단은 장비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신형 장비를 유도하게끔 하려면은 수십 년 동안 지금 떨어져 있는 장비 임대료를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이 업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수 교육 같은 것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검사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장비 임대료의 현실화 그리고 관련 노동자들에 대한 보수 교육
그리고 검사는 민간 대행업체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해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네네네. 그리고 설해체 하러 다니는 분들을 등록을 좀 더 강화해서 정말 인건비도 줄 수 없는 그런 설해체 업체들이 이 위험한 장비를 만지도록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늦었지만 지휘자라도 해서 앞으로는 정말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시민안전감시센터 박종국 대표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내홍 계속 그치지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국민의당이 한참 안 좋다가 이번 예산 정국에서는 뭐 존재감을 톡톡히 발휘했잖아요. 자유한국당 패싱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죠. 그랬죠. 뭐 이게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가지고 국민의당이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캐스팅 보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좋아지는 모멘텀인가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또 엉뚱한 일이 터져가지고 말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DJ 제보 박주원 전 최고위원. 그렇죠. 지금 뭐 이게 주성영 전 의원하고 박주원 전 최고위원 주장이 엇갈리니까 뭐 제가 뭐라고 판단할 바는 아닌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공격을 했다. 이 의혹 자체가 메가톤급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제기한 주성영 전 의원은 처벌을 받기도 했고요, 이미. 게다가 김대중 정신 개성을 내세우는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이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안철수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죠. 근데 이게 좀 참 안 대표 입장에서 책임지기도 애매한 게 이 사람이 최고위원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과거죠. 9년 전의 일이고 뭐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 최근에 바른정당하고 통합에 우호적이라서 친한 게 이렇게 돼 있지만 뭐 원래 안 대표 측근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어찌됐든 정치라는 게 간접적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포괄적인 거니까요. 게다가 박지원 의원이 계란 맞는 일도 터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요. 국민의당 의원들이 여전히 이제 뭐 언쟁이 심한데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약간 잦아든 면이 있었어요. 그간에 워낙에 말들이 거칠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다가 뭐 서로한테 안 좋다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았는데 이게 뭐 상층부는 그럴지 몰라도 풀뿌리 당원들로 가면은 감정은 더 격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대표가 사실 지난 주말에 이제 호남에 원래 가려고 했는데 취소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나왔었죠. 그 취소한다는 게 뭐 혹시 호남에서 봉변 당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유도 있었거든요. 바로 그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이 우려되니까 이번 주말 방문은 좀 일정을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박지원 의원이 계란을 맞았어요. 거꾸로 된 상황인 거고 뭐 안 대표 즉 지지자들은 뭐 우리가 좀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하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주년을 맞아서 탄핵 1년 달라진 것과 달라져야 할 것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또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벌써 1년인가요? 이제 1년인가요? 느낌이. 저는 벌써 1년입니다. 아주 빠르게 지나갔다? 네. 장혜찬 씨는? 저도 1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갔나 돌아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죠. 정말 세월 빨라요. 그러니까. 소감부터 한 말씀. 우선 이게 많은 게 바뀐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보면 일상생활이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탄핵 촛불을 드시고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교체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게 바뀐 것 같은데 정작 내 삶은 얼마나 바뀌었냐. 이제 그렇게 돌아보는 지점이신 것 같아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런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저희 이게 슬로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답을 이제 준비할 때고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그런 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 내 삶이 정말 바뀌는구나.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 경제 구조, 민생, 삶이 변화한다. 1년 만엔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거기로 가야 한다. 장혜찬 씨는 소감? 저는 1년 전 이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을 때 당시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뭐 민주당 당직자분들 그리고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계시는 그런 민주당 분들과 함께 이
표결을 지켜봤었는데요. 발표가 난 순간 정말 의원회관이 떠나라갈 정도로 환호성이 네. 의원회관을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무척 기뻐했었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압도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됐었어야만 이 박근혜와 그리고 친박이라는 구체제의 보수 정치가 물러나고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 싹 틀 수 있다고 봤었기 때문에 예. 이 많은 보수적인 어떤 지지자분들도 탄핵에 대해서 환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수가 양분됐죠, 사실. 그렇죠. 네. 예. 근데 여전히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지난 1년이 보수의 암흑기였다면 제가 보수 논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닥을 쳐야만 다시금 보수가 또 살아나서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는데 오른쪽 날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건데 여전히 반성을 못하고 있고 바닥을 치지 못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요. 이제 내일이면 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상 친박 후보가 두 분이나 주요 후보로 출마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지만 그 탄핵의 실패를 공유한 정치인들은 여전히 반성하기보다는 또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보수의 재탄생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정부 여당과 진보에서도 건전한 보수가 있어야만 함께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이 보수의 균형추가 너무나 망가져버린 현실이 1년이 지나서도 그대로인 상황이 저로서는 좀 많이 아쉽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국 보수의 현주소 앞으로 미래 부분도 이따가 잠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 촛불 민심을 받아 새로 출범한 정부, 현 정부는 이제 스스로 그렇게 자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촛불 민심의 요구가 지난 1년 동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좀 이행이 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인지 그 얘기를 좀 먼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께서 좀 말문을 열어주시죠. 처음에 촛불의 요구는 이제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점점 촛불이 심화되고 시민들이 스스로 토론에 참여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구호가 나중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이 이게 이제 단지 박근혜의 권력 사유화의 문제로 인지되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걸 가능하게 했던 구조가 뭔가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볼 때 시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원한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은 개혁. 그거는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를 바꾸고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태도까지 바꿔야 한다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까지 온 거 보면 우선 이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국정농단 세력을 떠받쳐줬던 정치 세력은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의 변화가 뭐 거의 불가능한가?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원내대표 나오신 한 분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불렀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거를 뭐 공공연히 얘기했는데 중립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기만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말은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한 14%에 여전히 기대서 활로를 찾으려고 하고 또 어떤 분이 잠깐 얘기하던데 문재인 정부가 곧 실수할 거다. 그러면 이건 이제 보수의 재건은 되게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전히 국회와 정당은 바뀌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와 정당을 근데 강제로 바꾸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최재성 정발위원장이 이긴 정당이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와 함께 이제 정당 구조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현상인데 그게 더 많이 하부 당원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개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을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고 또 정당 중에서도 민주당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예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당으로 저희를 안 보셨어요. 너무 분열되고 싸우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1년 동안 안정되어 있어서 지지도가 쭉 안정적으로 나오죠. 지지도 역시 그 안정감을 반영한 것 같은데 국민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